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남들 보기에 힘들이지 않고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듯하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나는 성과가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일찍 깨달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엉뚱한 곳에서는 열심히 삽질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책다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인문학입니다. 저자 브라운스톤, 펴낸 곳은 오픈마인드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재테크 입문할 때 처음으로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라운스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던 그는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시작으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란 필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팬을 확보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의 원칙과 기법을 정립한 저서 부의 본능, 내 안에 부자를 끼워라,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투자법 등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재테크 초창기 그는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원으로 50억 원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꿈꿔오던 그는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의 가치를 만끽하며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책의 인쇄는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릿말, 성지순례 온다는 전망글, 사실은 인문학 속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예언일 뿐. 나는 동갑내기 아내랑 8년 연애 끝에 결혼해 월세 20만원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혼수도 폐물도 없는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우리는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모은 종잣돈 500만원으로 재테크를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 50만원을 50억으로 불려서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진짜 재벌들은 50억쯤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밑바닥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꿈의 완성이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대학 때부터 자유를 꿈꾸었다. 직장생활은 지긋지긋했다. 42살이 되던 해 나는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다.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아내와 나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일이라곤 여기저기 볼거리를 찾아다니고 이름난 맛집을 차례로 탐방하며 노는 것이 전부였다. 마침내 소망하던 자유를 얻은 것이다. 아마도 직장을 더 오래 다녔다면 지금보다는 재산이 조금 더 늘었고 사회적 지위를 더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은퇴 덕분에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딸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딸은 원하던 전문직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와는 지금도 친구처럼 지낸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부정맥으로 고생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것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또 아내와도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낸다. 남들보다 빨리 은퇴해서 젊을 때부터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 나이를 들어 갑자기 부부가 온종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겪는 친구들 부부와는 많이 다르다. 이만하면 소심이 내겐 꿈의 삶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글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몇 년 전 우연히 카페를 알게 되어 심심할 때마다 우석이란 필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부동산 전망이나 투자 조언이 맞아떨어지면서 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한 2017년 11월부터 일관되게 서울이 아주 많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을 위시해 내가 찍어준 곳을 중심으로 오르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머지 서울 지역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은 내가 말한 대로 정확히 움직였다. 2018년 1월에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역시 전망은 딱 맞아떨어졌다. 비트코인은 내가 경고한 날부터 네토막이 났다. 또 서울의 아파트가 2018년 4월 이후 매물이 잠겨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한두 달의 시차가 있었지만 그 역시 적중했다. 2018년 2월부터는 재개발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역시 맞아떨어졌다. 전망마다 척척 맞아떨어지다 보니 어느새 내게는 팬이 생기게 되었다. 부동산 스터디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유하게 된 것도 바로 적중률 덕분이다. 언젠가 내 전망글에는 성지순례 왔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내 글을 출력해서 남편이나 자녀에게 보여준다는 회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배우자가 운전할 때 내 글을 읽어준다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다. 세상 돌아가는 건 전혀 모르는 주부이지만 내 글은 읽고 투자를 시작해 돈을 벌고 있다는 댓글도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 내가 신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자녀 교육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도 회원들의 공감이 컸고 정시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시 전망까지 적중하면서 우석이란 캐릭터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동안 내 전망이 들어맞는 것은 내게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다. 나의 전망이 적중률이 높은 것은 그것이 단지 내 개인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통찰력을 빌렸기 때문이다. 나의 거인은 역사 속에 살아있는 경제학 거장이다. 실제로 나는 카페에 인문학적인 관점의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썼다. 처음에 한두 번 썼더니 부동산 전망글보다 오히려 인기가 더 높았다. 당장 몇 달 뒤의 전망도 좋지만 부동산의 근본 원리를 설명해주는 경제학자나 철학자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다고 더 써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어느 순간 나는 인문학적 배경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물론 나보다 인문학을 더 많이 아는 교수나 지식인은 차고 넘치도록 많다. 그러나 나처럼 인문학을 돈 버는 것과 관련지어서 읽고 생각하고 실전 투자로 연결시킨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아직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인들의 투자 통찰을 아주 쉽게 알려주려 한다. 아무리 어려운 경제학자나 철학자의 사상도 중학생이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쓰려 노력했다. 이론과 메시지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학 이론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심지어는 상반된 이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많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은 어쨌거나 까다로운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것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권 한 권 직접 읽고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자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 내가 그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 실려있는 내용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좀 더 잘 전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직감만으로 타인의 입소문에 의존해 큰 돈과 시간과 열정을 날린 몇몇 친구들에 대한 애정을 여기 다 담았으니 부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브라운스톤 우석. 프롤로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돈의 길이 보인다. 대다수 사람들이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십, 수백 년 전에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 끝에 깨달은 결론이 이미 경제학자들의 책에 나온 몇 줄 조언에 불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지 않겠는가.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할 뿐이다. 당장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돈이 들지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없다면 성공은 우연일 뿐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준다. 거인은 어디에 있나? 책 속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왜 세상과 세월이 인정한 전문가를 놔두고 실체도 모를 누군가의 분석과 제안을 기다린단 말인가? 나는 부동산 전망을 위해서 복덕방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식 투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투자했다. 내 곁에는 항상 최고의 경제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나이에 투자에 성공하고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 덕분이다. 책 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 주식 투자로 100억 넘게 번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서량이 많다는 것이다. 두 사람 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었다. 그들을 보면 독서와 돈 버는 것 사이에 분명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 역시도 투자 아이디어를 책 속에서 얻곤 한다. 주식 투자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5배를 벌었다. 그런데 그건 순전히 독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원랜드가 생길 때만 해도 사람들은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당시 내가 알던 벤처캐피탈의 심사역은 강원랜드 현장 답사까지 다녀오고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길도 험하고 외진 산골짜기에 누가 도박을 하러 올까 하는 의구심에 투자를 접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왜냐하면 로버트 윌슨이란 전설적인 투자자가 카지노주를 공매도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파산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하고 한국인들 역시 도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피터 린치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카지노주의 엄청난 위력을 언급하고 있다. 책에서 카지노 주식에 대한 글을 읽지 않았다면 나도 강원랜드를 지나쳤을지 모른다. 결국 독서를 통해서 나는 카지노 주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부동산 투자 역시 독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국부론을 읽다 보면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언급이 나온다. 어느 나라나 백정은 수입이 좋았다고 한다. 또 사형 집행인은 수입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여관이나 술집 주인도 명예롭지 못하기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불쾌감과 불명예가 심리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해서 수익을 내기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로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투자처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란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곳은 집창촌이었다. 집창촌이란 말만 들어도 범죄, 타락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불쾌하다. 조사해보니 용산 텍사스촌, 청량리 588, 천호동 텍사스촌 등
대부분의 집창촌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역세권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 이런 곳은 재개발되면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 특성상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경매로 성남시에 있는 중동 588이라 불리는 집창촌 내에 상가주택을 샀다. 나는 분위기를 살펴 최고가를 적었다. 20평짜리 주택을 2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니 경매장이 술렁거릴만 했다. 그 집이 지금은 7억 5천만 원 정도 한다. 현재는 재개발 진행 중인데 사업성이 좋아 완공되면 10억 원은 좋게 될 것이다. 주식은 어떤가? 주식시장에서 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 수 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완벽한 성공은 언제 오나? 바로 시장과 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는데 시장이 틀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다. 시장이 평가하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대부분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고 동시에 정보를 접하는 경우 내가 어떻게 시장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남과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나? 비밀은 바로 남과 다른 해석 능력에 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독서에서 온다. 나의 경우도 좋은 투자는 인문학적 탐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내 집 마련이 목표였던 A는 안 먹고 안 입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5년간 모은 돈이 2억이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 억 단위 현금을 모은 사람은 없었기에 A는 뿌듯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쓸 거 다 쓰고 철철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던 친구가 빚을 얻어 산 집이 1년 만에 2억 원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와 비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노력이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며 회의감에 빠졌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A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면 진작 적당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을 것이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가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는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를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이다.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거래처를 분석해서 보았더니 사업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거의 공장 부지나 사옥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최고 임원직까지 승진한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금본위 화폐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된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된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이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다. 그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다. 거북이처럼 착실하게 집 살 돈을 모았을 때 이미 집값은 토끼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앞에서 소개한 저축만 열심히 한 A는 바로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몰랐기에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 돈에 목매지 말고 리얼머니를 보유해라.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화폐 발행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일이 간단해지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 항상 유권자에게 달콤한 약속을 한다. 병원비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학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지하철 요금을 내려주겠다고, 더 많은 도로와 공공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올리고 절약하자고 하는 정치인은 당선이 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항상 편하게 해주는 정치인을 좋아하니 말이다. 결국 선심성 지출을 약속한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 정부 지출이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흥청망청하기 쉽다. 물론 부담은 후손이 지게 되겠지만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기 쉽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의 이전이란 국민의 재산이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폐를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정부의 부채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감소된다. 반면에 화폐를 보유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 손해를 보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명목 화폐 기준으로 세금을 거둔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덕분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아진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경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이 끝난 뒤 독일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빨아들였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 가격과 먹고 난 뒤 가격이 다를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는 빛의 속도로 가치가 떨어져 휴지가 된다. 화폐를 받는 순간 바로 실물 자산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만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는 않지만 근본이제가 아닌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인플레이션 발생을 피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부자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물론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땅이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현재 화폐 시스템 하에서는 오를 것은 분명하다. 이런 화폐 시스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자산 상승 사이클을 주목하고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몇 년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빨리 재산을 늘리는 첩경이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이다. 제1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왜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가?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오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과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었다고 보지만 진보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낙후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든다고 토지 보상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중남미에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예외 없이 물가가 폭등했다. 무상복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물가 상승률이 15만 %에 달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1,500배 뛰어 15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15년 이래 해외로 탈출한 국민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국에 남아있는 국민 대다수도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실정이다. 정부 지출로 무상복지를 약속한 좌파 정권이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를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소득 대비해서 비교한 지표에서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 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제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한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통찰은 무엇인가?
첫째,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 창원, 구미, 거제도, 군산 같은 제조업 중심 도시는 혁신과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점차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미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값싼 노동비와 원재료를 찾아서 해외로 떠났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둘째, 서울, 판교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잡아 향후 부동산 전망이 좋다. 지식 기반 산업사회에서 대학과 연구소는 중요하다. 서울에는 좋은 대학이 모두 몰려있고 혁신 산업인 방송국, 금융기관, 벤처 캐피탈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회계, 경영 컨설턴트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지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셋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목 아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한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의 모습은 어떤가? 아직도 기업의 입주율은 낮고 상가는 텅텅 비고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둔 곳이 많지 않다. 도시가 번성하려면 혁신 기업에 필요한 인재인 과학자, 기술자, 전문 지식인, 예술가 등이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도시에 일자리가 많고 데이트할 사람이 많고 레스토랑, 카페, 음악 공간 등이 많다면 인재는 자연스럽게 몰려들고 기업은 이러한 인재를 구하려고 그 도시로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도시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낙후된 지방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쇠퇴하는 지방 도시를 부활시키기는 어렵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 도시, 혁신 도시로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도시 간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도시 간 불평등을 원하지도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어떤 도시가 성장하고 어떤 도시가 쇠퇴할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재정적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 수도권 억제 정책의 한계. 분업의 힘에 의해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서울만 더 발전하게 되다 보니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걸 모른 척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가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선거 때는 1인 1표라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수도권 억제법을 만들어 지방 활성화를 들고 나온다. 한 표라도 더 얻자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나라를 평등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속도는 떨어뜨린다. 이 문제를 인식한 선진국은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수도권 억제 정책을 다 폐기했다. 이유가 뭘까? 지구촌이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각 나라 도시끼리 경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프랑크푸르트, 홍콩, 뉴욕, 런던이 서로 최고의 국제금융 도시가 되려고 경쟁하고 있다. 영국의 예를 보자. 영국도 수도인 런던만 인구가 늘고 엄청 커지고 있다. 첫째는 분업의 이익이 가장 크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 문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한때 지방의 혁신 도시,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수도권 억제 정책을 펴고 서울에 있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세상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으로 만들게 된다. 나는 이런 수도권 억제 정책이
일시적으로 서울 집중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시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말이다. KTX가 생긴 뒤 대전 사람들은 임플란트를 하러 강남의 치과에 간다고 한다. 병원만 가나 백화점 쇼핑도 서울로 가게 된다. KTX뿐만이 아니다. 분당에 신분당선이 생겼을 때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분당 정자역 주변 상가는 잠시 꿈에 부풀었다. 신분당선이 생기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신분당선이 개통하자마자 정자역 상권은 오히려 망했다. 왜 그랬을까?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러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서울 집중화와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니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물려도 서울에서 물려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승부처가 항상 서울이라는 점은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제3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 경제학자의 필승 주식투자법. 케인스가 주식투자로 돈을 번 경제학자라는 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투자법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케인스가 주식투자법에 관한 책을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케인스의 주식투자 아이디어는 편지나 연설에 간간히 흩어져 있었기에 제대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나 역시도 2011년에 한국에 소개된 버핏도 따라한 케인스의 주식투자 비법을 읽고서야 케인스의 주식투자법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케인스의 주식투자법에 상당히 놀랬다. 왜냐하면 그의 투자법이 내가 가장 좋아했던 워렌 버핏의 투자법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투자법에 영향을 준 사람은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고 또 일부는 필립 피셔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지만 한 번도 케인스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케인스의 투자 방식과 똑같다. 케인스가 알려주는 투자의 포인트. 케인스도 처음에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보다 좀 더 빨리 진입하고 한 발 앞서 빠져나오는 투자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투자법을 정립했다. 그의 새로운 투자법은 워런 버핏의 투자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케인스의 새로운 투자법을 알아보자.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케인스는 자신의 주식 투자법의 중심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주식 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부자와 승리자는 항상 소수라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말이다. 집중 투자하라. 케인스는 분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바닥에 구멍이 몇 개나 뚫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손실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케인스는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투자법이란 자기가 잘 알거나 경영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큰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주식의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법이라고 케인스는 말한다. 또 케인스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평범한 종목으로 분산 투자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하라. 케인스는 인간의 본성은 근시안적이라고 보았다. 케인스는 인간은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케인스는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상당량의 주식을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몇 년 동안 꾸준히 보유할 수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다. 워런 버핏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다. 신용 투자하지 마라. 케인스는 주식 투자 초기에 빚으로 투자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뒤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케인스는 충고한다. 주식 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은 정교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실체 없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70명의 애널리스트가 똑같은 통계학적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해도 각자 다른 견해의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주식의 적정 가치는 자로 재듯이 정확히 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싸게 사라. 케인스는 자산 가치와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고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PER 주식과 저 PBR 주식을 선호한 것이다. 케인스의 투자법은 전문 투자자인 워런 버핏에게 계승되어서 워런 버핏을 세계 1위 겁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천재 경제학자의 주식 투자법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준비한 본문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책 속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부의 인문학과 함께 부디 좋은 투자 인사이트 얻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책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